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00여 명으로 중간 집계만으로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확진 뒤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도 수도권에서 8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숨진 전두환 씨의 빈소에는 50 인사 등을 제외하곤 정치권과 시민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생전에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5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YTN 정기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흐름이 이어졌지만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유세에 대해선 절반 이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스토킹 남성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여성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범행 나흘 전에 베스트 전담 경찰로 선발돼 경찰청장의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단독 보도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2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하루 확진자가 또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3,500명이 넘게 확인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18일에 3,292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573명.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신규 확진자 합계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 3,292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756명, 비수도권이 817명입니다. 서울은 1,509명이 확진돼 밤 9시 중간 집계치 기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동시간대 최다치인 1,0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지난 21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2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비상계획을 염두에 두고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4명 늘어 54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30명이나 늘면서 치명률이 0.79%에 달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836명에 달합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입원 대기 중 사망한 환자도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들 중에서 저희들이 중등도를 분류해서 우선 중증은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병상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1일 3회 모니터링을 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 84.3% 등 평균 83.3%로 포화 상태 직전까지 도달했습니다. 100%까지 올라가야 병상 가동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병상 가동률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90%가 넘어가면 거기엔 더 이상 입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등 각종 집회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 그러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오송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면담은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 병원을 나선 정 청장을 만나 면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족협의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기훈 변호사는 간담회가 끝난 이후 오늘 오후 3시쯤 질병관리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사이판을 방문하는 한국익은 5일간의 응무격리가 해제됩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달부터 한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이판 도착 즉시 닷새간의 의무격리 없이 개인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후 5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여행 안전 권역 트래블 버블 협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싱가포르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국 간 여행 안전 권역이 시행된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 관광객 1,01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입국 직후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없이 관광을 시작할 수 있는데 다만 8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방한 6일에서 7일째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덜란드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독일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로테르담에서 한 환자가 240km 떨어진 독일 보훔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환자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병원들은 네덜란드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상 20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국군의 총이 국민을 겨누게 했던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40년 넘게 흘렀지만 끝내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 운구 차량이 떠나고 전두환 씨 유가족과 측근들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평소 지병을 앓던 전 씨가 사망한 건 오전 8시 40분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그대로 숨을 거뒀는데 사망 당시에는 부인인 이순자 씨만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만 계셨는데 미처 연락할 틈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급 처치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연희동 골목길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관심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여부였습니다. 전 씨 측은 이미 충분한 위로를 전해 더는 할 게 없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뭐 물어봐요. 아무것도 몰라. 추가로 사과 입장 발표하실 건 없으세요? 나아가 전 씨에게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는 게 이미 재판 결과에서 다 나왔어요.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으며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 씨가 생전에 밝힌 대로 화장을 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원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절대 안장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 씨는 국립묘지 한 장 배제 대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980년 5월의 아픔이 채 씻기지 않은 광주에는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서 진실 규명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받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끝날 걸로 보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때는 오히려 역정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월 단체들은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전 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전 씨의 범죄 행위도 명백히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두환이 죽었지만 그 하수인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심판대에 어떻게든지 세워가지고 우리 안매자인 5.18 영령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씨.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숨지면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끝내 전 씨를 단죄하지 못한 피해자 가족은 허망함을 넘어 한스럽기까지 합니다. 죽음마저도 참 지탄밖에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련하다 못해 정말 그 화가 나고 정말로 분통이 이렇게 터지는 것이 지금의 심정입니다.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를 4차례 방문했던 전 씨. 그때마다 사죄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뒤로 한 채 아무런 반성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전두환 씨에게는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9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 완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특별 사면 이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미납 추징금은 줄곧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재산 목록을 적은 서류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 원이 있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이 특별 환수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압박하자 전 씨 측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백기투항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이후 검찰은 서울 연희동 자택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전 씨의 책임 재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소송 제기 등 거센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연희동 자택 본체를 공매에 넘긴 검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현재까지 낸 추징금은 1,249억 원, 전체의 57% 수준입니다. 무려 956억 원이나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경영에서 손을 뗀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 5천만 원과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14억 원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 사망 이후 미납 추징금의 추가 환수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사무규칙에는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재산형 등에 대한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이나 추징금에 한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전 씨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두환 씨 생전에 이미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대부분 했다는 점에서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여야의 선거대책위원회 경쟁이 본격화한 이번 주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이 후보의 상승세에 2주 전보다 격차는 줄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 5명 가운데 누구를 찍을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44.1%,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였습니다. 2주 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격차는 2.7%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택지를 양당 후보로 좁혀도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윤 후보 48.9%, 이 후보 39.3%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세였지만 격차는 13%포인트에서 9.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후보 선출을 계기로 윤 후보가 누리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주춤하는 사이 이 후보가 반등세를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자 대결을 세대별로 보면 윤 후보가 20대에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 후보가 40대에서 5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추이는 같았습니다. 다만 20대는 윤 후보, 50대는 이 후보 쪽으로 더욱 쏠렸고 30대에서 40대와 60대 이상은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판세에서는 강원 지역이 2주 만에 윤 후보 우세 지역으로 뒤집히면서 이 후보가 우위를 점한 건 광주, 전라와 제주뿐이었습니다. 여야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더 적절히 짰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 역시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민주당과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절반 이하, 또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정기대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응답자의 36.4%가 적절하다고 응답을 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53.3%가 적절, 또 39.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대처했다는 응답이 40.8%, 입장을 고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18.5%였습니다. 또 지급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비율은 33.9%였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 사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며 선대위 차원의 첫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YTN 특별 대담에 출연해서는 현재 집값 상승이 거의 막바지라면서 안정적인 집값 관리를 자신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전환적 공정성장의 한 축입니다.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135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성장 회복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며 이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YTN 특별대담에 출연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는 지금 집값 상승이 거의 막바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어 그동안 당과 정부는 수요만 억압하면 된다고 봤다면서 시장 억압이 아닌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공급 측면을 정상화하고 금융이라든지 또는 세제라든지 제도 등을 통해서 일단 투기 수요는 줄이고 공포 수요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주면 줄어듭니다.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자신이 확실하게 있다고 강조한 뒤
오히려 지나친 폭락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여론이 많은 데 대해선 여론조사의 윤리적 답변과 진짜 민심은 다르다며 자신은 무리에 뜬 거품 같은 물결이 아니라 흐름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또 이번 YTN 특별대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도 있을 때는 더 크게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리더십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오늘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막판 조율에 집중할 예정이라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수락 여부를 가타부타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일상으로 회귀하겠다는 한마디 그 자체로 강경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윤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했는데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건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 전 위원장을 그 양반으로까지 지칭하며 답변을 피하는 등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후보 비서실장 1순위로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스스로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후보가 스스로 원톱이 돼 전권을 행사해야지 조연히 주목을 받으려 하거나 거래를 하려 해선 안 된다며 김 전 위원장을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도리나 예우는 충분히 한 만큼 후보가 더 굽혀선 안 된다는 분위기도 읽히는 만큼 김 전 위원장의 합류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김종인 카드 대신 이준석 대표 역할을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지만 이 대표 본인이 여기에 회의적입니다. 우리 후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선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직접 소통을 좀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후보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모두를 끌어안겠다는 윤 후보의 통합선대위 구상은 시작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측도 윤 후보로부터 제안을 받고 최적의 방안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자리에서든 기꺼이 돕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자 발표 행사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올해의 레코드 등 그래미 본상 제너럴 필즈 4개 부문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상으로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는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강력범죄 현장에서의 경찰의 대응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에선 여경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훈련과 능력의 문제일 뿐 젠더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가 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여경을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다. 경찰관이 흉기가 무서워 도망간다면 그 일을 접어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경기 양평 흉기 난동 제압 현장에서도 여경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까지 가세했습니다.
경찰의 잇따른 현장 대응 미숙이 여경 무용론에 불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경과 여경, 즉 젠더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현장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남자 경찰관이 여자 경찰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연 전문가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의 경우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은 최대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남성 경찰은 권총까지 소지했음에도 둘 다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성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3층 거주자와 함께 건물 내부에 진입했지만 뛰어내려온 여경을 1층 계단에서 만나 함께 건물 밖으로 이탈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반에 퍼진 훈련 부족과 판단 미숙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느니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소극적 조직 문화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현장에서의 즉흥적 판단 자체도 미숙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권력, 물리력을 사용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했던 조직 문화, 회피적, 수동적 문화가 재점화된 여경 무용론과 함께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 결국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경찰이 자초한 일인 만큼 성별과 무관하게 철저한 훈련과 교육으로 치안 전문가로서 신뢰받을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최근 스토킹받던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의 대처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피해 여성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범행 나흘 전에 베스트 전담 경찰로 선발돼 경찰청장의 표창까지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의 5차례 신고에도 스토킹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경찰. 지난 19일 또다시 집으로 찾아온 남성을 발견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1차 신고했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스마트워치 위치값만 믿고 피해자 집에서 500m 떨어진 지점으로 향했던 경찰은 2차 신고가 접수될 때쯤에서야 집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습니다. 순찰대가 바로 집으로 향했다면 살인을 막았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생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은 불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5일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선발된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청 여성대상 범죄 수사과장 출신으로 경찰청 112 운영계장과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 팀장을 역임한 소위 112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변보호 최우수 전담 경찰관에다 여성대상 범죄와 112 전문 경찰서장까지 있었지만 스토킹 살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범죄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늘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유 전 본부장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 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을지로 3가 근처 유명 식당인 양미옥에서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직원 16명과 손님 30명이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양미옥 건물 전체와 옆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 2층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이 신문 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신문 발행 부수, 유료 부수 비중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조선일보가 발행 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요소수 수급 불안을 틈타서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재기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검사도 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평소 판매량의 4배 이상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검은 비닐 안에 잔뜩 쌓인 상자들. 중국어가 쓰인 상자를 열자 10리터들이 요소수가 2통씩 들어있습니다. 사전 검사도 없이 중국제 480개를 들여와 인증 제품인 것처럼 검색을 유도한 뒤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현장에서도 팔았습니다. 쇼핑몰에서 얼마나 팔렸어요, 이거? 이거 지금 10몇 개밖에 안 열 몇 개밖에 안 팔렸어요? 지금. 대부분 판매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장 판매한 거야. 또 다른 업체는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 80여 개를 주유소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요소수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SCR이라고 해가지고 그 장치의 고장을 발생시키고 또한 그 대기 중에 공해 유발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내 일부 주유소들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 정도만 보관할 수 있다는 정부 고시를 어기고 사재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봤는데 몇 개예요, 이게? 이게 몇 개가 돼? 이 가운데는 보관 한도의 4배가 넘는 1,300리터를 쌓아놓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업체 2곳을 수사하고 사재기한 주유소들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톤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젯밤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톤을 실은 비나라인 다이아몬드호가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중국산 기계약 요소 18,700톤 가운데 일부로 애초 지난 18일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폭설로 출항 일정이 사흘가량 지연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합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의 비축유 방출과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이 다른 주요 석유 소비국과 조율해서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가 14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결혼한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4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혼 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 역시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네, 이를 두고 결혼한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 좋아졌다기보단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 설명 들어보시죠. 출산율 감소, 결혼 지연과 기피로 기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이 동반 감소되고 이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력 단절 여성들은 왜 일을 그만둔 걸까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란 대답이 43.2%로 가장 많았는데 조사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또 결혼이나 임신,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산과 육아 때문에 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고민을 한 사람들이 10명 중 6명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있고 네. 좁은 집안에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이런 그 돌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을 나이별로 보면 3040 여성들이 전체 80%를 넘겼습니다.
특히 30대 기혼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경력 단절 상태였습니다. 또 경력 단절 기간의 10년 이상이 전체 4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나 결혼 때문에 일을 그만둔 이유로 10년 이상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낙동강 상류의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재련소가 과징금 28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선 영풍 석포재련소입니다. 자매회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국내 아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포재련소에서 카드뮴 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 2018년. 대구지방환경청이 재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더니 기준치를 최대 4,578배 넘긴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무허가로 뚫어놓은 지하수 관정 30곳에서도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량은 하루 22kg, 연간 8,03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카드뮴은 호흡곤란과 심폐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체내 잔류기간이 20년이 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재련소 측은 오염수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4월 낙동강 바닥으로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더니 10곳 가운데 8곳에서 기준치를 최대 950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겁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 빌문과 섞인 카드뮴 공정액이 별도의 우수관로를 통해 낙동강에 흘러들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을 담아 과징금 280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재련소 측이 즉각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틀째 영하권 추위가 기승입니다. 찬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 때면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4.4도까지 내려가며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대관령과 파주는 영하 6.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추위 속 아침까지 서쪽 지방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서울 낮 기온 9도, 대전과 대구 13도, 광주 14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체감 온도는 1에서 2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휴일 아침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건조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조간 일면은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사과 없이 떠난 현대사의 오점, 학살자 사망 등 전 씨의 잔인하고 후안무치한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숙박 체육업에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도 2개월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는 대출 대신 직접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탄이냐 정밀 요격이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비서울 거주자의 부담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합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인도도 참여하는 주요 석유 소비국 간 조율이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이 NFT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급성장하던 NFT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건데 실제 과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만 독립하면 중국에서 돈 못 번다. 중국이 정경 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만 여당을 후원한 대만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이익을 위해 외국 기업을 제재한 건데 한국 기업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어제 숨진 전두환 씨의 빈소에는 50 인사 등을 제외하곤 정치권과 시민 조문객들을 밝히는 뜸했습니다. 생전에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었던 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5일 동안의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YTN 정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흐름이 이어졌지만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절반 이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00여 명으로 중간 집계만으로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전두환 씨가 어제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첫날 정치권과 시민 조문객들을 발길은 뜸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차려진 전 씨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 대부분 방문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근조화환을 보냈습니다. 한때 전 씨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전 씨를 조문했습니다. 대신 전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5공화국과 하나회 출신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전 씨의 오른팔로 불렸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어제 오전 전 씨의 자택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밖에 전 씨가 만들었던 군대 사조직 하나회 출신인 고명승 전 3군 사령관 등 전 씨의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평생 질긴 인연을 이어온 노태우 씨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뒤따라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말년엔 두 사람 관계에 금이 가기도 했지만 북녘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며 같은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질긴 인연은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나란히 입학하며 시작됐습니다.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가입하면서 정치군인의 길에 발담그게 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다만 권력 서열에선 전두환 씨가 언제나 한 발 앞섰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만년 2인자였던 노태우 씨가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3대 대통령 당선자인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예방을 받고 5.18 진상조사 등을 위한 제5공화국 청문회가 열리면서 두 사람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의 집중포화 속에 내심 최고 권력을 쥔 친구의 아량을 기대했던 전 씨는 백담사로 쫓겨가며 깊은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비자금 사건으로 결국 한법정에 나란히 서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불과 200m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두 사람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전 씨가 병상에 누워있던 노 씨를 찾아가 나를 알아보겠느냐며 말을 건넨 것이 마지막 만남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항상 뒤에 있었던 노 씨가 이번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전두환 씨는 빈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나갔는데 5.18 희생자들이 없으신가요? 쿠데타로 정치 권력을 장악해 학생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화 이후엔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서는 등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함께 겪은 전두환, 노태우.
조국의 통일을 보고 싶다며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차례로 숨을 거두면서 길었던 애증 관계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정치권의 반응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학살의 주범이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평가를 유보한 채 조의를 표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인 만큼 조문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쉬움을 드러냈을 뿐 애도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사과 없는 죽음에 분노를 느낀다며 조화와 조문, 국가장에 모두 반대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조문이나 조화 조치나 국장, 현충원 모든 게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 씨가 5.18에 대해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고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문에 대해서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문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독재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그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모하거나 아니면 조문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당 구성원의 조문은 개인적 인연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라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떠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유족에겐 위로를 전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 자체가 유죄라며 오히려 5.18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청와대는 노태우 씨 별세 당시에 했던 추모 브리핑 대신 사망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화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YTN의 대선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대 대선이 오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윤 후보 지지율은 44.1%로 37%를 받은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다만 두 후보 간 격차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7%포인트 줄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20,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 후보는 40, 50대에서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20대는 윤 후보 쪽으로, 50대는 이 후보 쪽으로 더욱 쏠렸고요. 30, 40대와 60대 이상에선 격차가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2주 전 이 후보가 우세를 보이던 강원 지역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가 강세를 유지한 건 광주, 전라와 제주 지역뿐이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윤 후보는 48.9% 지지를 얻으면서 39.3%의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두 후보 사이 격차는 2주 전 13%포인트에서 9.6%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여야의 선거대책위원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민주당 선대위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해서 진행한 정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더 적절하다는 응답이 46.9%였고 후보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민주당 선대위가 낮다는 응답자는 37.6%였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을 앞섰지만 격차는 2주 전 조사보다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1%포인트 떨어진 37.8%, 민주당은
3.9%포인트 오른 33.3%로 집계됐습니다. YTN 대선 후보 특별대담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봤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력 중심으로 당 선거대책위원회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뼈 있는 견제 구도를 날렸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 특별 대담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해 실력 있는 인재는 진영에 상관없이 등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사람 찾아서 실력 있는 사람 찾아서 진영 가리지 말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 그러고 있는데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또 중도층은 특정 진영에 소속되지 않은 합리적 결정을 하는 유권자라며 열린민주당과 통합이 중도 확장의 걸림돌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 사태와 관련해선 집권 세력은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사실 가족의 비리 혐의는 사실 조국 장관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잘못한 게 없으니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없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깔끔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좋은 선생에게 국정 공부를 더 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실력과 실천, 실적을 갖춘 삼실 후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스승 이런 분들 좀 멀리하시고요. 그 무속인들 이런 분들도 좀 멀리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국가 경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해야지 이게 동전 던져가지고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이 후보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로는 부인 김혜경 씨를 만난 걸 꼽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의 내년 대선 역량 여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정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내년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칠 거란 대답이 37.4%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응답 5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로는 잘한다가 32.1%, 잘못한다가 63.6%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공정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민주당 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력합니다. 윤 후보는 오전 10시 반 언론사 행사 참석 외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총괄 선거대책위원회장직을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비공개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되면서 하루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3,5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지만 하루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에 3,292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은 밤 9시까지 1,509명이 확진돼 중간 집계치 기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동시간대 최다치인 1,0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배정을 제때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입원 대기 중 숨진 확진자는 모두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병상 배정 전인 확진 뒤 하루 안에 숨졌고 나머지 1명은 하루가 지나 병상 배정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의 감염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한 네덜란드는 급기야 환자를 이웃나라 독일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WHO는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7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독일 보훔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병원이 꽉 찬 네덜란드가 이웃나라 독일로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덜란드는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하루에만 2만 3천여 명, 최근 일주일 동안 약 15만 4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Outbreak Management Team heeft opnieuw vergaderd en ook tegen ons gezegd, die basismaatregelen worden nog steeds onvoldoende nageleefd. En willen we in staat zijn om pas op 3 december een besluit te nemen over het vervolg en niet eerder, dan is het heel belangrijk. 지난 여름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됐다고 선언했다가 최근 전국적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Es ist so, dass in den letzten Tagen tatsächlich die Impfrate auch hier im Austria Center und in ganz Wien und soweit ich weiß auch in Österreich zugenommen hat. Wir waren im Schnitt vor 2 Wochen bei 1000 Impfungen pro Tag hier im Austria Center. 하지만 WHO는 섬뜩한 경고를 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입니다. WHO는 유럽 지역 53개국 가운데 49개국에서 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검증 단계인 임상시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또 이 임상시험을 통과한다고 해도 국내 보급은 어려운 처지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백신 임상시험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소규모 2상과 대규모 3상에서 효능을 검증합니다. 통상 수만 명이 참여하는 3상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대조군으로 위약을 투여해 효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미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대조군을 찾기도 어렵고 미접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대신 위약을 맞는 시험에 참여하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위약 대조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런 이유로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비교 임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교 임상은 위약이 아닌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이용합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아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다른 업체들은 기존 백신 구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비교 임상은 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수월해 선발 백신 업체가 후발 업체에 대조 백신 제공을 꺼냅니다. 또 정부가 구매한 해외 백신은 계약상의 문제로 임상시험의 대조 백신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상시험에서도 문제가 없는 해외에서 허가받은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직접 임상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임상에 성공해도 그 결과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국내 보급은 불가능합니다. 자칫 국내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백신 혜택을 자국민이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조 백신 확보에 국제 공조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가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BTS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자 발표 행사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의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올해의 레코드 등 그래미 본상, 제너럴 필즈 4개 부문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상으로 불리는 그래미 어워즈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서 공사 비리 정황을 발견해서 예산을 아낀 경찰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비리와 갑질 경찰관으로 지목돼 강등까지 된 사건 YTN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경찰 내부의 공사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가 내 고소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공공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최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일부 업체들이 경찰서 시설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해 부실 허위 공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사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앞선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거짓 투서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그 직원들한테 뭐 폭언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과음을 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뭐 반말을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인정해라니까. 그래서 저는 답답함 이제. 검찰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리와 갑질 경찰관으로 몰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격 침해를 겪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A씨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으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신고 내용도 사실이라고 보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소청 절차를 진행 중인 A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예산 집행 문제점이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뭉인 내지는 일부 업체에 뭐 사기 행위라면 이번 기계로 돼서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돼서 누구 어느 제3자가 보더라도 한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서울 을지로의 유명 식당에서 불이 나 손님과 직원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는 화물차 한 대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건물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서울 을지로 3가역 근처 유명 식당 양미옥에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데다 옆 건물 2층으로 불이 번지면서 진화에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 불로 가게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 30명과 직원 16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2.5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움푹 찌그러졌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20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약수역 근처 분식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와, 불 진짜 빠르게 퍼지네. 새벽 시간이라 식당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가 모두 탔습니다. 서울 잠실동 석촌호수 근처 도로에선 승용차 4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사고로 불이 난 승용차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구했습니다. 폭발 위험도 있었지만 이웃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 영웅들 덕에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납니다.
금방이라도 차량이 폭발할 것처럼 불길이 매서운데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택시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발견하는데 사고 충격으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다리차 운전자가 지나가다 공구를 가지고 와서 함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빼냅니다. 이때 치킨을 배달하던 손병호 씨가 함께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헬멧을 썼는데 헬멧까지 몸속까지 이 뜨거운 불길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공포는 잠시고 일단은 마음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이 불길은 더 커지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도 구조합니다. 도로에 퍼진 차량 잔해를 정리하고 사고 지점을 지나는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도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시민입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순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는 어느 정도 수습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선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된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폭발 위험 속에서도 위험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시민 영웅들.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항상 큰 사고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감하게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충남의 한 축협에서 지역 상품권을 잘못 폐기하고도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협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명 통장을 만들어서 가짜 급여를 입금하고 공사 비용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성추행 의혹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충남 모 지역 축협에서 근무하던 이모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쓸 곳이 있으니 동생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남동생 입출금 통장이 필요한데 그냥 조금 쓰고 바로 해지할 테니까. 시간이 지난 뒤 이 씨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자 축협에서 일한 적 없는 동생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세무당국에 동생 명의로 근로소득까지 신고된 거로 볼 때 위장 취업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통장을 통해 오고 간 돈은 무려 2,8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축협 관계자들은 건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급한 공사를 벌이다 보니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빠르게 처리하려다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자발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왔을 뿐 지시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말단 직원이 어떻게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벌이겠냐며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씨는 해당 축협 조합장과 임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더니 일단 저를 그때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고요. 제 입속으로 혀를 넣어가지고. 조합장과 임원이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차명 통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면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예산 수억 원을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지출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빼돌린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하다가 탕진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회계 담당자 40살 A씨가 센터 예산에 손을 댄 건 지난 7월부터 인근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용과 공금이었는데 빼돌린 돈이 넉 달간 35차례에 걸쳐 4억 원이 넘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전자결제로 위조 공문을 올린 뒤 면장과 담당 계장이 상담이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몰래 컴퓨터에 가서 결제했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 걸로. 근데 원래는 공무상 자리가 비우면 컴퓨터 잠그고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잠깐 자리 비울 때 같은 경우는.
A씨 범행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가 민원을 제기해 지출 명세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나서야 발각됐습니다. 빼돌린 돈으로는 선물 주식 거래를 했고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뭐 어쨌든 간에 선물 투자,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사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 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횡성군은 A씨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면장과 담당 계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가을인데도 영하권 추위가 일찍 찾아온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심할 거란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권 추위와 산간의 눈과 서리꽃. 겨울이 오기도 전에 단풍 든 산을 습격한 추위가 만든 모습입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늦가을 추위는 추운 겨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 수온이 예년보다 낮은 라니냐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북극 한파가 겹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니냐가 발달하고 있는데 라니냐의 겨울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북극 진동이 음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북극 해빙도 적어 12월과 1월 추위가 일시적으로 다소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 주기적으로 한파가 나타나겠고 한파와 함께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에는 늦은 한파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늦겨울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코로나로 2년간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이번 겨울에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네,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톤이 울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젯밤 9시 10분쯤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톤에 실은 비나라인 다이아몬드호가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요소는 롯데 정밀화학이 수입한 물량으로 해수부는 요소수 수급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관계부처와 해운협회, 국적선사 등과 협의해서 요소를 실은 선박이 제때 입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동차가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경승용차 49대가 전달됐습니다. 복지기관 종사자들은 시민들의 차량 기부에 감격했는데요. 원래 15대를 목표로 모금을 시작한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이렇게 크게 늘어날 줄은 몰랐다며 기부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 옥년동의 우리 동네 봄날 카페. 저소득층 청년들이 공정무역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개념의 자원순환 상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에 필수적인 자동차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매 요청을 받아서 납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저희가 차량이 없어갖고 굉장히 제한되게 이제 사업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이동 편의성을 돕기 위한 경승용차가 문학경기장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차량 지원 모금 사업으로 구매한 자동차입니다. 원래 15대가 목표였지만 시민과 기업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6억 9천만 원 규모, 목표를 훨씬 넘어서는 49대의 차량이 마련됐습니다. 이 차량을 가지시고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함께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장애인과 아동시설, 그리고 학대받는 노인 쉼터 등에서 모인 복지사들은 인도받을 차량 옆에서 설레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개인 기부 1호를 기록한 박남춘 시장도 경찰을 인도받아 출발하는 차량 행렬을 향해 덕담과 당부를 건넸습니다. 예, 우리 어려운 분들 잘 살펴주세요. 각자의 시설로 복귀하는 복지사들은 시민들의 기부에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네, 저희 농산어촌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데 꼭 필요한 차량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잘 돌봐주세요. YTN 이기정입니다.
만나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여성을 지속해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B씨의 신고를 받고 B씨 자택으로 출동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B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단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크게 올라도 찬바람이 더해져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중부 내륙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주가 영하 6.2도, 춘천은 영하 2.5도, 서울은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9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은 13도, 부산 14도가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또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3,500명이 넘게 확인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18일에 3,292명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573명.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신규 확진자 합계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 3,292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756명, 비수도권이 817명입니다. 서울은 1,509명이 확진돼 밤 9시 중간 집계치 기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동시간대 최다치인 1,0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 지난 21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2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 상황이 엄중해지자 정부가 비상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 부담이 늘어난 보건소에 정규 인력 700여 명을 추가로 배정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 신규 업무를 고려해 보건소 정규 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시급성을 고려해서 536명은 이미 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21명은 지역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18살 미만 확진자가 2주 사이에 32%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감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들의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중 미성년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 명, 하지만 2주 뒤인 18일에는 14만 1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2%가 증가한 겁니다.
For the last several weeks, we have s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ve patients for COVID-19. Most of these children are com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most of them are not sick enough to come into the hospital. 전체 인구 중 미성년자의 비율은 22%. 그런데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25%나 됩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성인보다 감염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의 아주 어린 입원 환자도 지난달 말 기준 8,300명에 이릅니다. You'll see more children likely get infected. And since you have a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even though the percentage is small,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will require hospitalization. So quantitatively, you will see more children in the hospital. 미 당국은 미성년자 감염 문제가 심각하자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끌어내린 데 이어 이달부터는 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백신 맞히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백신을 맞히겠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유럽 지역에서 사망자가 70만 명가량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현지 시간 23일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3월까지 유럽 지역 누적 사망자가 2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입니다. 여야 선대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다만 이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2주 전보다 격차는 줄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 5명 가운데 누구를 찍을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44.1%,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였습니다. 2주 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격차는 2.7%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서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택지를 양당 후보로 좁혀도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윤 후보 48.9%, 이 후보 39.3%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세였지만 격차는 13%포인트에서 9.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후보 선출을 계기로 윤 후보가 누리던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주춤하는 사이 이 후보가 반등세를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자 대결을 세대별로 보면 윤 후보가 20대에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 후보가 40대에서 5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추이는 같았습니다. 다만 20대는 윤 후보, 50대는 이 후보 쪽으로 더욱 쏠렸고 30대에서 40대와 60대 이상은 후보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지역별 판세에서는 강원 지역이 2주 만에 윤 후보 우세 지역으로 뒤집히면서 이 후보가 우위를 점한 건 광주, 전라와 제주뿐이었습니다. 여야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더 적절히 짰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 역시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민주당과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절반 이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정기 대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응답자의 36.4%가 적절하다고 했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53.3%가 적절, 39.4%가 부적절하다고 답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응답이 40.8%로 많았고 전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18.5%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은 33.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서 공정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민주당 당사에서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력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반 언론사 행사 참석 외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소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비공개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살해당하면서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피해 여성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이 사건 나흘 전엔 베스트 전담 경찰로 선발돼서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 여성의 5차례 신고에도 스토킹 가해자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던 경찰. 지난 19일 또다시 집으로 찾아온 남성을 발견한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러 1차 신고했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을 수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스마트워치 위치값만 믿고 피해자 집에서 500m 떨어진 지점으로 향했던 경찰은 2차 신고가 접수될 때쯤에서야 집으로 출동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였습니다. 순찰대가 바로 집으로 향했다면 살인을 막았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생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은 불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5일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선발된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청 여성대상 범죄 수사과장 출신으로 경찰청 112 운영계장과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 팀장을 역임한 소위 112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변보호 최우수 전담 경찰관에다 여성대상 범죄와 112 전문 경찰서장까지 있었지만 스토킹 살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범죄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의붓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3살배기 아기가 직장 파열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숨진 아이는 2달 전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 단 하루만 다니고 바로 퇴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의붓 어머니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패딩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수사관들에 붙들려 법원에서 나옵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3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의붓 어머니 A씨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이를 왜 때린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 말 안 들었다고 때린 거 맞으세요? 친아버지랑 같이 학대하신 건가요?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의 부검 결과 대장 최하부에 있는 직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의 범행 동기와 상습 학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숨진 아이는 2달 전 어린이집에 단 하루 나간 걸 마지막으로 계속 집에서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3일 어린이집에 입소했지만 주말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쳤다며 하루 만에 바로 퇴소한 겁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전화통화로 A씨에게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느냐고 수차례 확인했고 A씨는 피해 아동이 깁스한 사진까지 보여주며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지난 9월 말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A씨가 육아를 책임지게 된 뒤 본격적인 학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경찰은 당시 아이가 깁스를 한 데 대해서도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놀이터에서 다친 게 맞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살균 소독 제품. 특히 알코올처럼 자극적인 성분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차염소산수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용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거나 살균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여러 발견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행여 세균이 묻어있진 않을까 손주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하나하나 닦습니다. 리모컨이나 선반 등 손이 많이 가는 곳에도 꼼꼼히 뿌립니다. 알코올처럼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차염소산수 살균제입니다. 여러모로 냄새도 안 나고 맨손으로 해도 끝이 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애기한테도 크게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차염소산계 살균제는 만 13살 이하 어린이용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위해성 평가에서 3ppm만 흡입해도 아이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된 20개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9개가 어린이용품 살균제로 판매 중이었습니다. 또 현행 법규에 따라 살균 소독제엔 무독성이나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쓸 수 없지만 12개 제품이 이를 어겼습니다. 살균 소독제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살균 성능과 관련 있는 유효 염소 함량이 3ppm에 불과해 기준치인 20에서 60ppm에 한참 못 미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7개 제품은 적정 산성도 범위를 벗어나 역시 살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와 환경부에 차염소산수 살균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코로나19 잡기에 집중했던 정책 역량을 물가 잡기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비축유를 푸는 등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석유 소비국과 국제 공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6.2% 올랐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인 연준은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 서둘러 돈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도 이 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탓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물가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분야가 자동차 기름값입니다. High gas prices. This is a problem, not just here in the United States, but around the world. The price of gasoline has reached record levels recently in Europe and in Asia. 이를 위해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주요 석유 소비국들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비축유를 풀기로 한 겁니다. 미국은 5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largest ever release from the U.S.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help provide the supply we need as we recover from this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정유회사의 담합 등 가격을 올리는 불법 행태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기름값을 시작으로 물가를 잡고 지지율 반등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총칼로 권력을 잡은 고 전두환 씨는 국민의 눈을 돌리려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출범시켰고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이른바 3S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이 거창한 슬로건 아래 5공화국 초기인 1982년 프로야구가 첫 발을 뗐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의 MBC 청룡과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와의 첫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습니다. 3만 구름 관중이 동원된 개막전에 기업 구단의 세제 혜택을 안기는 특급 대우까지 야구는 단숨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듬해 프로축구까지 출범했고 프로 씨름에 농구 대잔치까지 50은 잇따라 스포츠로 판을 벌였습니다. 스포츠와 스크린 성, 이른바 3S 우민화 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정치 대신 다른 분야로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점은 88 서울올림픽. 재벌 기업과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가운데 서울은 일본 나고야를 제치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바덴바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대통령 축전을 보내는 문화도 전두환 씨 재임 기간 시작됐습니다.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초대 체육부 장관이자 직선제 첫 대통령인 노태우 씨가 역사적인 개회 선언을 했지만 정작 전두환 씨는 축제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동서독이 모두 참석한 동서화합의 무대는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5공화국에서 스포츠는 권력 정통성 논란을 잠재우고 군부의 폭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림픽 유치와 프로스포츠 출범 등 엘리트 스포츠의 황금기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기업은행 조장 조송화의 무단 이탈에서 시작된 항명사태 파문이 대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구단의 조송화 임의 해지는 불발됐고 김산희 감독 대행은 전임 사령탑의 폭언 때문에 떠났던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산희 감독 대행. 사의를 표명하고 떠났던 건 서남원 정 감독의 폭언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선수와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네가 책임지고 나가라. 그리고 정말 생각지 못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과 다시 돌아온 배경도 밝혔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단에서 여러 번 요청이 있었고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에 이에 대해 서정 감독은 자신은 모든 걸 책임지고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무단 이탈로 문제의 시작이 된 조송화는 여전히 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IBK 기업은행이 논란을 일으킨 선수와 코치는 두고 감독과 단장을 경질하자 배구 팬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구단 측은 SNS를 통해 조송화를 이미 해지한다고 밝혔지만 한국배구연맹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규약에 따라 임의 해지는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해야만 가능한데 구단이 낸 서류에는 해당 신청서가 없었습니다. 구단 측은 구두 동의를 받았지만 조송화가 입장을 번복해 서면 작성을 거부했다면서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IBK 기업은행은 흥국생명을 꺾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파문이 커지자 김연경도 결국 안은 썩고 골맞다면서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명문구단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사태가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 중인 여자 배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불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손끝이 얼얼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공식 기록으로 대관령과 파주의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내려가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추위 속 서쪽 지방에는 아침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9도, 대전과 대구는 13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1에서 2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휴일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조간 일면은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 없이 떠난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사과 없이 떠난 현대사의 오점, 학살자 사망 등 전 씨의 잔인하고 후안무치한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숙박, 체육업에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도 2개월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는 대출 대신 직접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탄이냐 정밀 요격이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비서울 거주자의 부담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합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인도도 참여하는 주요 석유 소비국 간 조율이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금융당국이 NFT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급성장하던 NFT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건데 실제 과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만 독립하면 중국에서 돈 못 번다. 중국이 정경 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만 여당을 후원한 대만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이익을 위해 외국 기업을 제재한 건데 한국 기업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